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연초 좀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저번 에피소드는 오징어 게임 2로 이제 저희 방송을 꾸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에피소드가 2025년 새해 들어서 저희가 영화를 들고 찾아온 첫 에피소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는요,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시빌워 분열의 시대라는 부제를 국내 한정으로 붙여온 시빌워 다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개봉 이후에 박스오피스에서의 어떤 추이가 마냥 좋지 않아요. 현재 이 영화가 지금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10위로 10위권에 턱걸이 하기도 했고, 관객 수가 지금 첫 주에 1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만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영화를 다뤄야겠다 싶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이 영화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고, 또 두 번째로 국내 개봉 시기가 참 신이 점지해 준 것 아닐까, 이 정도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참 요즘에 어떤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의 미국 사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특이하게도 저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의 어떤 상황도 이상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영화 같아서 오늘 저희가 또 이 영화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빌워 분열의 시대를 함께 이야기할 게스트 누구냐? 선배님들 많이들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한 6개월 되었나요? 마지막 출연하셨던 에피소드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되었던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방송이셨던 바로 그분이죠. 거의 반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우리의 영원한 미니빈 재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죽다 살아난 대한민국, 그리고 죽다 살아난 안재빈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유, 정말 예전부터 이 영화학개론을 하면은 뭐 맨날 초반에 뭐 인사하고 막 반갑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도 반갑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기요, 이번엔 아니 저기 정말 거짓말이라도 좀 아니 뭐 그냥 인사치레, 진짜 말 그대로 인사치레고 그냥 이제 툭 건드리면 나오는 그런 자동적인 그 자동답게 가까웠는데, 정말 이번에는 제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현 씨도 너무 반갑고, 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 청취자분들한테 방송이 될 거라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참 여러 가지 어떤 메타포들을 쫙 깔아놓은 첫 그렇죠. 인사가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방송 같은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걸로도 꽤 오랜만에 뵙는 그런 거여서 일단은 네네. 재빈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네, 새해 복 많이 새해는 받으시고. 정말 복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정말 애군이 낀 작년을 보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스카이 로켓팅 할 시간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또 사주와 미신에 정통하신 재빈님이잖아요. 지금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인, 반 무속인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은 무속이 지배한다. 아니 제가 여기서도 몇 마디 했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근데 좀 송구스럽고, 아니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판사판이라고 논리와 네. 이치 그걸 생각한 뒤에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이제 굿이라든가 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올 때 진짜 네. A도 좋고 B도 좋다. 근데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긴 해야 돼. 그럼 뭘 하느냐? 그때 점을 치는 건데 이 윤석열 이 새끼들은 모든 것에 매사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진짜 뭐 그러니까 이런 네. 사단이 났겠죠. 네. 지금 벌써 오프닝 때부터 아마 많은 선배님들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방송의 흐름과 기조를. 그래서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극우파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방송 듣지 않으시는 게 그냥 저희 구독을 끊어주세요. 저희도 좋습니다. 건강한 보수 네. 지향하지만 네, 또 네. 극우파, 요즘 같은 네. 시기에 극우파
저희는 맞는 말이에요. 지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선배님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구독 끊으셔도 뭐 서로 갈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꺼지라 이거야. 무슨 보수라는 놈들이 법을 안 지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진부예요. 지금 솔직히 이 네. 새끼들 말이 되는 거야라고 욕하고 이제 화를 내고 하는 것 자체가 그쵸. 솔직히 진부한 거기 이미 때문에 시기가 지났죠. 네네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유행과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벌써 극우파들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철지는 유행이에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영화 네. 뭐 시빌워 음. 내용이니만큼 네네. 아무래도 좀 미국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정세, 네. 정치적 지형도의 변화 음. 이런 것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나마 얘기도 좀 해보고 조금 이게 넋두리 또 네. 좀 하고 뭐 이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반년 만에 나와주셨어요.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라도. 뭐 그냥 좀 이제 제작비가 필요하고 그 단편 영화 만드시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필요하고 그런 와중에 또 뭐 제가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는 모든 걸 다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집에 칩거하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거의 안 만났어요. 예, 그래서 막 여기 출연하신 그 까마구이님은 네, 저희 게스트분들 중에 한 네네, 분이죠. 그분은 이제 재원 씨한테 제가 그 까마귀님을 피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오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까마구이님만 피한 것이 아니라 난 모두를 피했다. 그렇죠. 저는 진짜 그리고 사실 이제 만나다 보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거까지도 줄여야 했다. 지금 10원 한 장마저 아까운 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대외 활동을 줄이면서 네네. 좀 이제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였는데 이제 우리 각하께서 네. 개헌 파티를 벌이시는 바람에 네. 정말 이제 다 집어치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뭐 시나리오 쓰는 거, 영화 뭐 만드는 거, 돈 모으는 거 사실 12월에도 뭐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 밀어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영화가 무엇냐? 네. 절약이 무엇냐? 네.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그렇죠. 사실 개헌 그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때 얘기 좀. 그래요. 솔직히 이거 뭐 많이 안 하신 것 같던데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 오늘 방송 속 대화의 모든 흐름이 그렇죠. 네. 계엄 사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죠. 12월 3일. 그냥 바로 그 얘기 하죠. 그 12월 3일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전날에 상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가슴 아픈 상황이 있던 와중에 이렇게 한방 이렇게 매기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 제 친구가 제 그 사학과 동기가 사학과 동기.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엄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80과 1987의 차이는 폭력적 진압이 학살이 있었고 없었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두환이 왜 1987 때는 이 폭력적 진압을 안 했느냐? 물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도 돌아가셨지만 안 했던 이유는 올림픽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올림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눈치를 봐야 했고 따라서 이제 폭력적인 진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정설일 텐데 88 올림픽 직전 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 사태는 그딴 거 신경 쓰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 있었든 없었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SNS 시대잖아요. 맞아요. 다 모두가 최고 화질의 카메라를 다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서 그게 또 공유가 발빠르게 되는 그런 시대에서 계엄을 사실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뭐 올림픽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밟을 때까지 밟겠다 엑셀을 뭐 이런 마인드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계엄이 있고 나면 이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이제 그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진압 과정에서. 그리고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극단적인 발포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희 각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날 진짜 와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웠고 근데 무서웠던 것 중에 또 하나 문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 과정을 너무 학창 시절 때 너무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이게 사학과 친구도 연락을 한 이유가 걔랑 저랑 같이 발제를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재민 씨가 여러분 그 대학에서 사학을 네, 네. 또 공부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를 첩보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발제를 했었는데 한국 정보기관이 참 빡치는 게 다 계엄으로 시작합니다.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고 난 뒤에 아예 쿠데타 기획을 한 사람이 중정부장이 됐고요. 김종필 씨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안기부 같은 경우도 12.12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정보량은 많아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면 더 무서워. 그러니까 난 지금 이제 숨이 안 쉬지는 거죠 정말.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고 진짜 좆됐다. 진짜 구군이 다 했구나. 와 우리가 한 지금 해방 이후에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70년인가요? 아니죠 80주년인데. 네, 그렇죠. 이게 100년을 못 넘기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때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시대착오적인 일이고 네. 이거는 이제 그리고 경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연동이 돼 있는 게 경제인데 이것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석기 시대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 전두환 때보다 더 석기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저는 정말 와 진짜 오랜만이 아니야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이 정도 절망을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재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생애 계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방송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희 집이 TV가 안 나와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는데 제가 그날 빨래를 개고 집안일을 하느라 그 라이브를 놓쳐서 네네. 이미 뉴스가 다 끝났고 이제 뉴스 봐야지 하고 이제 MBC 채널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틀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됐다. 근데 제가 시계를 봤을 때가 11시 20분이었으니까 이미 한 1시간에서 50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차라리 다행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뒤늦게 본 게. 근데 비상계엄이라는 개념을 학교에서 배웠지만 짧게라도 직접 이거를 살면서 앞으로 내가 맞닥뜨릴 생각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는 그 비상계엄이 아니라 이거 내가 무식해서 뭔가 모르는 비슷한 어떤 의미의 정부 조치가 있나? 이렇게 약간 좀 벙쪄서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5분 정도 아노미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절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계엄이 선포됐고 이제부터 뭐 통신망부터 시작해서 인터넷망 다 하나씩 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뭐 저희 집이 또 서강대교 근처입니다. 여의도 건너편이어서 소리가 들렸나요? 헬기 소리가 들렸고 베란다에서 봤을 때 헬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사실 좀 부끄럽지만 나가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의도로 안 나가고 있었는데 한 1시쯤? 새벽 1시나 12시 반쯤? 이번엔 진짜 나가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옷을 좀 갈아입을 채비를 해야겠다 하는 와중에 정말 다행히도 이제 사태가 다행히 조기 종식돼서 저는 참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송 내내 아마 계속 되풀이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저도 재빈 씨처럼 어떤 암울한 미래를 그렸고요. 잠깐이나마 우리나라 진짜 망해도 할 말 없구나.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계엄 이거 있고 난 뒤에 얘네들이 하는 그 정보사에서 나온 문건들 보면 방송 다 끊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유튜브도 다 끊고 영화개론도 폐지입니다. 사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재원 패널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고 좀 맞아. 쌍스럽다. 이러면 이거 미풍양속 해친다. 영화개론 방송 불가 뜹니다. 재원 씨 이미 잡혀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아마 수갑을 차지 않았을까. 재민 씨도 뭐 그렇죠. 저도 뭐 가능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게 그날 다행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농담 섞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야 진짜 그때 아니 나는 옷을 입었다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정말 네, 입으려고 했어요. 나갈 준비를 했다. 네. 와, 그거 진짜 상현 씨 정말 용기가 아니, 근데 가상하시네요. 가까우니까 또 더더욱 그런 호승심이 일었던 것 같고요. 아니, 물론 가깝다면 가깝지만 저는 몸이 너무 떨려서 너무 무서워서 와, 진짜 손발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갈 엄두도 못 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결국 못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날 나가신 분들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진짜 대단해. 이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우리나라 진짜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국민들 위대하다. 끝내준다 진짜. 월드 탑 클래스의 시티즌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니, 부분에선 또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막 그 하얼빈에서도 이제 얘가 나오잖아요. 영화 하얼빈. 국민들이 꼭 그 이토 히로부미가 물론 이등 방문이 그딴 얘기를 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대사가 참 와닿았던 게 1919년도 3.1운동 때 한번 일어났고요. 60년에 4.19 일어났고요. 그러고 나서 80년도에 그 광주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87년도에 한번 일어났고 17년도에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급박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12.3 계엄이. 네. 이거는 못 막으면 이제 진짜 절체절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갔어 그래. 가가지고 군인들 다 맞고 나 진짜 정말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각종 채널들을 통해서 그날 밤에 국회의사당 상황이 생중계됐잖아요, 거의. 네네. 그 영상들은 요즘 이제 수사처에서 얘기하는 내란의 직접적 증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국민들이 진짜 위대하다라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는 가만히 안 있어. 민족성이 절대 가만히 안 있는. 저도 그래서 여의도 결국은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부채감이 있었어가지고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더 많이 나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이후 여의도 집회는 주말에 2번 정도 다녀왔고. 재민 씨 그 이후에는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뭐 집회를 나갔고 그랬지만 사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죠.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그치. 막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뒷목 잡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게 가는구나.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그때 되니까 무속적인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 막을 수 없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14일 날인가 13일이었나 그때 토요일 날 이게 가결이 됐어. 맞아.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해결이 됐구나.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가 수렁에서 벗어나겠다. 근데 이 개새끼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해. 다시 또 뒷목 잡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총리 탄핵하고 네. 또 이제 안타까운 또 국가적 재난이 중간에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더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아무랬죠,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저는 사실 12월 3일 그날 밤보다도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그저께인가요? 공수처가 체포하러 갔다가 물러난 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날에 느낀 암담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법을 무시한다는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 죽였다고 하면 그렇게 질질 끌겠습니까? 대대적으로 잡아쳐넣지. 이미 잡혀가서 저희 수갑차고 또 다 사진 찍히고 근데 참 공권력이라는 게 높으신 분들에게만 한없이 약하구나. 또 이런 걸 보면서 우스꽝스럽죠. 법이라는 것의 잣대가 이렇게 들이댈 때마다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암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탄핵 열차, 체포 열차는 어쨌든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 대가리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딘 거고 한 건데 결국 11월 마지막 장면처럼 워싱턴 안으로 쭉쭉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그간 31일 날 그 헌법재판관 임명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내가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구나 하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죠?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예요. 죄송할 짓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나도 안 하고 싶어. 나도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핑계는 많지만 저는 핑계 대지 않고 정말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죠?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거든요. 예. 저는- 아니 근데 그 네네. 찍은 것도 찍은 건데 이렇게 공개해도 돼요? 어차피 비밀 투표인데 왜 우리 방송 와서 왜 사보타주를 하는 거야? 물론 사보타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걸 원했어요. 저는 정말 멍청한 실수를 했고 네. 심지어 뭐 나름 저 역사 교육이나 저 정치 교육을 받았다는 인간이 네. 이렇게 국가를 날려먹은 데에 따른 어떤 단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단 네. 속죄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일단 하나가 컸고 네, 일단 그게 정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거 시위 진압하다가 누가 하나 죽었으면 오펜하이머만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비롯한 1700만의 유권자가 다 손에 피를 묻히는 거란 말이죠. 사실 그 지난 마지막 대선에서 네. 1, 2위 당선인과 이제 다음 2위 10만 이재명 표? 대표 네. 사이의 차이가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낮았죠. 낮은 확률로 당선된 네,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재민 씨가 이렇게 공개했다고 해서 네네. 재민 씨 편을 들고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맞아요. 투표할 땐 그럴 필요 사실 없어요. 모두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또 전 국민의 절반 50% 정도 되는 그 2번을 찍으신 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 재민 씨 포함해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투표에 대해서 자신이 던진 표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조용히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인데 어찌되었건 같은 이찍으로서 저는 일단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해성사군요. 우리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누가 이런 깽판을 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대선 때 이재명이 뭐 이래저래 범죄 의혹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윤석열은 와이프가 문제지 본인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오카메 면도날이라고 아세요? 오카메 면도날. 단순한 게 진리다. 네. 그래 뭐 대통령 후보가 지금 둘 다 좀 의혹이 많은데 대통령 후보 본인한테는 결격 사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패착을 저질렀죠. 그때 정말 정말 잘못 판단했는데 이제 어찌되었건 1700만 전부가 지금도 지지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후회하는 사람들 많을 거고 이거 잘못했다라는 사람 많은데 그분들한테 같은 이찍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짜 놓친 게 없나? 뭘 우리가 놓쳤을까?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재명은 너무 사악하게 봤고 윤석열은 너무 착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쳤을까를 다시금 재고해보고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어차피 이 진영 논리는 진짜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있고 결국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렇죠. 진짜 한번 그거를 앞으로는 진짜 한번 냉정하게 우리 같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게 저는 정말 진짜 누가 하나 죽을까봐 난 그게 제일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저도 뭐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민 씨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뽑으셨던 지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일까지 굳이 판에서 아니 뭐라고 하고 싶지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않고요. 다만 이제 실수를 했을 때 그죠. 반성하고 후회하고 책임지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무, 책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한번 이겨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대선 때 거의 제 동생하고 저는 거의 이제 윤석열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친동생분도? 네. 잠깐만. 자기는 그렇다 쳐도 친동생의 정치색까지 밝혀도 되는 거야? 네,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도 실수한 거 지가 인정하니까 상관없는데 본인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왜 형이 얘기하냐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비논리적인데 제가 걔에 대한 원망이 좀 많아요. 걔가 날 밀었어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엄마가 당시에 어머님이 김건희 영상을 보고 김건희가 그 저 사과 영상 사과 한번 저 담화 한번 한 적이 있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뭐 네. 이렇게 시작하는 그거 보고 몇 번 좀 이제 살펴보더니 윤석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읽으셨나 보다. 이렇게 그 정치 관련해 가지고 큰 목소리를 안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문제다. 김건희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상황이고 쟤는 저거 영부인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이 있으셨네. 그러니까 나랑 내 동생은 아니 영부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판단하면 되냐? 연좌제다 이거.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등신들아. 이 결혼 안 한 등신들아. 전화이 되면 결혼하고 전화이 되면 김건희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김건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연좌제라고 생각했지. 근데 역시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엄마 말이 동의합니다. 맞더라. 저도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좋은 분과 다행히 결혼을 했지만 네네. 사실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건 이제 또 그 나이쯤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너무 때문에. 생리를 몰랐던 제가 그거에 대해 반성하고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우면 엄마 말을 들으세요. 재빈 씨는 진짜. 너무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어떤 네. 인간적인 측면 공부를 안 하신 게 아닌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재빈 씨는 사실상 챗 GPT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적인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알아보려고요. 네, 인간에 좀, 대해서 네, 좀 공부하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네. 좀 그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 자르듯이 뚝 이렇게 끊기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거를 판단하는 어떤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 과정을 지나가니까 저로서는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아니 저 번지 점프대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로프가 없어. 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로프 없이 떨어졌네. 이런데 알고 보니까 낙하산에 있더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살아났다. 깜놀했지만 네. 어쨌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금 정말 살만 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엄마 말을 잘 듣자. 그렇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너무 아내 말을 잘 듣는 누군가 때문에 지금 이 깨판이 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신 재빈 씨 벌써 지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 곽하 덕분이에요. 참 지랄을 해놔가지고 아주 신났어요 저. 다 이게 석열 씨 덕분입니다. 그래요. 샤라웃 한번 해드리고. 자 이제 깜빵으로. 사형 판결도 해야 돼. 그리고. 그렇죠. 내란 수괴한테는 최소 무기징역. 그리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항상 하는 생각인데 무기징역이 더 괴롭지 않을까? 아니 근데 사형은 너무 쉽잖아. 꼭 그러다가 사면을 시켜. 이 띨빠기들이. 그 조건을 달아야지. 사면 없는 무기징역. 그렇다면 뭐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꼭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우리 석열이 형 샤라웃 한번 해드렸는데 또 저희 선배님들 샤라웃도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 지르성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재빈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차분하게 시작하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영계론과 함께 영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1월에도 기대작들이 줄줄이 공개 예정이더라고요. 노스페라투, 리얼페인, 검은 수녀들 등등. 그리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목받을 영화들도 국내에서 속속 개봉하겠죠?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지르성님 감사해 죽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르성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1월 기대작들에 대해서 저희 지르성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셨잖아요. 혹시 우리 재빈 씨께서는 올해 좀 이제 기대하는 뭐 국내외 작품 뭐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래도 이 잔인한 12월 나를 정말 위로해줬던 슈퍼맨. 슈퍼맨? 네. 12월? 트레일러가 나왔거든요. 제임스 건의 슈퍼맨 네. 트레일러가 잠깐 잊었어. 잠깐 이 시국을 잊었어.
나 그때 정말 그 궁상 맞은 슈퍼맨 하며 정말 나 너무 좋더라고 진짜. 맞아. 예. 여러분 DC 부문 옵니다. 제가 해냅니다. 7년째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올 때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볼 것 게 있었어요. 뭐 아예 엉망은 아예 완전히 제로는 아니었다고. 뭐요? 저스티스 리그요? 뭐 맨 오브 스틸이나 뭐. 아쿠아맨 2요? 네, 뭐 그런. 샤잠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지르성님 너무너무 댓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작품들 중에서 저희 방송으로 확정되어 있는 작품은 노스페라투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노스페라투도 이거 확장판 있다던데요? 네? 확장판 아직 있다던데요? 개봉도 안 했는데 왜 확장판들이 붙이고 낸다던데요? 3시간짜리?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르성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고랑이님이 연애학개론을 이제 들었네요. 영계요정 루루앤 석돌 포에버 이렇게 남겨. 연애학개론 했었나요? 저희 통지서 방송 최근에 연애 사연들 보내주신 것만 뭉쳐가지고 맞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고랑이님 재밌게 들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해당 방송 재밌게 말아주셨던 저희 루루앤 석돌앤 루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말랑몰랑행님께서 아마 저의 2024년 영화 결산 에피소드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2024년 1위는 챌린저스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 챌린저스가 1위이세요? 네, 저는 작년 1위였고 혹시 재빈 씨는 작년에 가장 좋았던 영화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기억에 남는 건 서브스턴스가 서브스턴스 굉장히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데 근데 진짜 그때 그 상현 씨가 이제 챌린저스가 그때 뭐 때문에 미니진 사태 때문에 챌린저스가 묻혔다고 약간 그때, 묻혔죠. 예, 약간 얘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챌린저스 재밌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정말. 영화입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도 아마 라이카 시네마에서 상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한번 또 보러 갔었어요. 네. 아직 이렇게 서울에는 또 상영하는 극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합니다. 나중에 댁에서 OTT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역시 극장이 또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어제 챌린저스를 또 한번 검색을 했었는데 지금은 애플하고 U+ TV에만 있더라고요. 애플 TV에 이제 VOD로 올라와 있는 거죠. 구매 가능하게끔.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올라오면 분명히 이거 재평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는 작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트하우스 영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 이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스포츠,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영화고요. 정말 매력적인 사랑 영화고 여러모로 어느 모로 보나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챌린저스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또 다뤘던 작품인데 재빈 씨가 꼽아주신 작년에 인상적이었던 영화 서브스턴스도 뭐 좋은 작품이니까 나중에 또 볼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새끼는 지금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오징어 게임 2 에피소드에서 근황 토크 때 재원 씨가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라는 책이 너무 재밌었다고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새끼는 지금님께서 그 책 사진을 같이 올려주시면서 저 이거 당근에 중고로 내놓으려고 곱게 보관 중인 건데 함 꺼내와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참 보셨네? 그 패널의 그 팬이네요. 그니까 아니 근데 당근에 내놓으려고 하신 거면 재미가 별로 없으셨나 봐요. 아니 다 재밌게 했으니까 즐길 만큼 다 즐기시고 네. 내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당근에서 원가를 너무 안 쳐줘요. 아니 아무래도 중고니까. 근데 너무 깎아야 돼. 네. 보면 보통. 그래서 당근 요즘에 올려도 이게 쏠쏠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경제가 무너져서 이러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당근에도 영향을 주나 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 피규어를 낚싯대를 꼽아놓은 것처럼 팔려고 해놓는데 진짜 뭐 몇 개월이 반년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재빈 씨 리스트 중에 네. 방출 대상 1호 피규어는 뭔가요? 저기 스타워즈 이렇게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그 게임 그 오더의 몰락 주인공 이름 뭐죠? 칼 캐스티스. 네네. 그 친구 피규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사네. 이제 스타워즈도 정리하시나 봐요. 왜냐면 칼 캐스티스는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제가 정리할 리가 있겠습니까? 역시 물론 중복 갖고 소장. 있어야죠. 중복 소장이라 정리하는 걸로. 어쨌든 이렇게 새끼는 지금님의 감사한 댓글까지 또 아유,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국이 하수상한 와중에도 변함없이 저희 방송 사랑해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그나마 살맛이 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 저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를 이상하게도 잘 반영하고 있는 수상한 작품이죠. 시빌 워 분열의 시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엑스마키나 어나일레이션 국내에서는 서던리치 맞나요? 맞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됐던 작품이죠. 그리고 맨? 저희 방송에서도 다룬 바 있던 맨이라는 영화의 연출자 알렉스 가랜드가 신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국내 한정 북미보다 거의 1년 정도 10개월 정도 개봉이 맞아요, 늦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알렉스 가랜드는 차기작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늦게 개봉하는 지각 개봉하는 그런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시빌 워 분열의 시대 되겠습니다. 시빌 워 이제 내전을 의미하는 단어일 텐데 영단어일 텐데 내용 로그라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네. 이제 개국한 이래로 본토 침공을 받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9.11 테러를 제외하면 심지어 전면전이라고 할 양상은 그 땅에서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네. 알거든요. 그나마 이제 1865년에 마무리가 되었던 남북전쟁이 있을 텐데 남북전쟁 이후에 상상 속 제2의 내전을 상정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체로 좀 흥미로운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슬픈 얘기인데 아프리카나 네네. 중동 지역에서 배경으로 이런 작품이 나왔다면 또 뭐 비슷한 영화 나왔네 너무 많죠 사실. 싶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그쪽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슬픈 선입견인데 거의 진짜 편견으로 이제 남아 있어 버리는.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를 비번에서. 포함해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최근 몇백 년간 다 내전을 겪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남북 전쟁이 분명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땅에서 내전,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미지는 참 생경하고 그래서 더더욱 흥미롭게 느껴지는 측면이 슬프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사학을 전공하시기도 했고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려 왔지만 재빈 씨가 또 미국 출신 아니겠습니까? 뭐 1년 9개월인가? 미국에서 또 살다 오신 우리 네네. 재빈 씨의 어떤 통찰이 더욱더 기대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빌 워 분열의 시대 우리 재빈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인상 비평을 먼저 해주신다면. 일단 저 너무 이제 휘황찬란하게 깔아주시는데 큰 거 온다. 저 2년 있었고요. 네. 간단하게 그거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뭐요? 정확히 어디 사셨는지 미국에서. 그 이제 미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북동 쪽. 북동 쪽.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가 저 위에 있고, 그러니까 미국 대륙이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있다고 치면 대륙으로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위에 중앙, 북중앙 쪽에 있는 게 이제 시카고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저 미시간인데, 그러니까 일리노이하고 미시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맞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는 이제 10년 됐어요. 내가 안 온 지가. 근데 하여간 거기 미시간주에 이제 리보니아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0분만 나가면 이제 디트로이트죠. 네, 그래서 재빈 씨의 디트로이트 썰은 저희 방송에서 지난 방송에서 많이 했죠.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 보고 아이고 이 나라에 살면 안 되겠다 해갖고 돌아왔던 근데 실제예요. 왜냐면 정말 그러니까 내가 사실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같은 데서 있었으면 차라리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디트로이트가 괜히 로보캅의 나라가 도시가 아니에요. 정말 로보캅과 맨인 더 다크의 배경. 맨인 더 다크도 그거였네요. 진짜 거기서 진짜 좀 어떤 미국의 현실.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아니라 방임의 나라다. 그렇게 보이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고, 예. 총격전도 실제로 있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하루빨리 도망 나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컸죠. 예, 탈아메리카를 해야겠다. 이 나라는 이 나라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죽을 기회의 땅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디트로이트에 있기 때문에 네. 만들어진 네, 편견일 네, 수도 네, 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안 쿨하다. 오. 난 그게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거의 조선시대급으로 보수적인 그 학교와 그 사고관이 있는 백인 중산층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뭐 프리토킹 하러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그게 그 행사가 한 일요일마다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꽉 막혀 사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정말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영화에 나오는 순간들은 다 할리우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이나 하여간 그렇죠. 진짜 이 일부구나. 예, 절대 이것이 미국을 상징하지 않는구나. 뭐 그렇게 판단을 했죠. 이제는 뻔한 표현이지만 뭐 인종과 문화의 용광로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워낙 좌우로 길고 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어떤 딱 한 표본만 짚어서 여기는 쿨한 나라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맞아요, 워낙 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할리우드는 진짜 사기꾼 집단이다. 그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근데 정말 휘황찬란한 사기를 치는 그런 나라라는 점을 이제 깨달았었죠. 또 저는 이제 문외한이고 잘 모르지만 디트로이트면 사실 구공업지대라고 할 수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쪽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시간주가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거기에요. 거기가 미시간주가 포함인가요? 이제 구공업지대로 묶인 어떤 지역의 노동자들이 백인 노동자 이제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유독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또 오늘 이야기와 뭔가 연관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네. 저는 근데 진짜 이 영화가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종군 기자 이야기이고. 그렇죠. 좀 특별한 이 전쟁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함의하고 있는 것들이 영화 자체보다 커요. 그리고 관객들은 이 영화 너머에 있는 자기 실제 일상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인지하고 다시 떠올리게 만들도록 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을 유도하는 영화 자꾸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딴 생각을 유도하게 만드는 건 보통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잘못 만든 영화들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집중하게 되는 굉장히 특이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 베트남전 즈음에 네. 포토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사진 네. 어떤 이미지로 이제 당시의 어떤 전쟁 상황들을 뉴스로 이제 전달을 하면서 전쟁의 참상이나 네네. 그 지역의 어떤 비극 같은 것들을 조망하는 그런 식의 저널리즘이 되게 좀 화두였었잖아요.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시네마틱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네네. 극중 인물들의 직업 그리고 그들의 대사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재빈 씨 말씀대로 제 영화가 재미없고 잘 못 만들어서 집중이 안 된다기보다는 영화가 일부러 그걸 의도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요. 네. 대사도 그렇죠. 네. 그 주인공인 리가 종군 사진 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네네. 여러 다른 나라들의 어떤 전쟁 상황, 내전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 리의 입장에선 조국인 미국에 계속 실어 날랐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본인이 얘기하죠. 내가 그걸 찍고 미국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줬던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만해라.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 감독의 태도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뭐 재민 씨도 좋은 의미에서 진짜 좋은 의미에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입을 방해라기보다는 그냥 입을
느슨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이입시켜야지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진짜 좋은 의미에서의 이입의 방해. 예. 스크린 밖으로 스멀스멀 나오려는 영화라고 네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일단 영화 너무 좋게 봤고요. 예. 그런 주제적인 측면, 네. 시성에 대한 측면을 빼놓고 보더라도 장르 영화로서 굉장히 네. 담백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집중도 있게 네, 잘 네. 만든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약간 또 선입견인데 그 네네. 우리가 옷 같은 거 살 때도 네.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디자인이어도 뭔가 특정 브랜드의 택이 달려 있으면 뭔가 디자인이 더 좋아 보이고 질도 좋아 보이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약간 A24가 그런 브랜드성을 가져가고 있어서 맞아요. 이 작품 앞에 A24 로고가 붙는 순간 뭔가 깔쌈하다. 그러니까 이런 또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최근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 퀄리티가 높아져가는 맞아요. 좀 희한한 제작사예요. 사실 한때 워킹 타이틀이 진짜 그 위용을 자랑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보다 더 어떤 큰 성취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데가 아닌가. 그래서 와 진짜 근데 A24 영화 그 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고평가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영화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맞아. 나는 근데 이게 만약에 앞에 워너브라더스나 뭐 유니버설, 파라마운트처럼 이제 좀 더 메이저한 스튜디오에 제작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전쟁 묘사나 스펙타클 측면이 높아졌을 거라 보거든요. 물론 맞아요, 이제 그것도 잘한다면 정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영화가 가지고 있던 주제 의식과 그죠. 너무 이율배반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딱 핵소고지 같이 그치. 보면 그 전쟁은 반대하는데 전쟁의 스펙터클은 살리는 맞아. 그런 앞뒤 안 맞는 짓을 할 가능성이 이제 큰데 이 영화는 진짜 절제돼 있더라고요. 그 방향에서. 그래서 A24의 어떤 좀 컨셉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한 능력도 좀 우리가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더 신뢰받을 제작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내전이 터졌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대충 극중 상황으로 말미암아 추측해 보건대 중년의 백인 남성 대통령이 재선까지 했는데 삼선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위헌적인 개헌을 하고 뭐 이제 삼선 시도뿐만 아니라 뭔가 좀 정책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 온갖 걸 했겠죠. 온갖 걸 했겠죠. 우리가 이제 뭐 꼭 다른 나라 들여다봐야만 압니까? 괜히 뭐 갑자기 느닷없이 삼선만 했겠어. 이거 뭐 분명히 뭐 어떤 사건 세지고 뭐 저 누구야 저 디스트릭트 어턴이라고 해서 지방 검사 누가 뭐 측근을 잡아가고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모르지 또 영부인까지 잡아가려고 했었을지. 뭐 하여간 그런 상황 과정에서 삼선까지 간다라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대통령의 독재 아닌 독재 때문에 이 미국이 50개 주 맞죠? 그죠. 그 50개의 주들이 이제 연합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중 몇 개의 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다. 우리 너 대통령 너 딱 기다려. 내가 백악관으로 땅 끄물고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극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이렇게 해서 웨스턴 연합이라고 해서 서부 연합을 이 두 개의 주가 구축을 하게 되고 플로리다라고 해서 이제 남부죠. 동남부 쪽에 있는 플로리다 주는 그럼 우리도 뭔가 한따까리 하겠다 해서 단독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총 3개의 세력이 이 미 대륙 안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된다. 이런 상황 세팅이 있는데 우리의 종군 기자인 리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뭐 동료인 뭐 세미도 있고 그 와중에 이 리를 영웅으로 이제 삼고 나도 당신 같은 기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젊은 기자 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4명의 이제 기자 주인공이 차 하나를 이제 딱 타고 우리 그러면 워싱턴 DC 가서 내가 봤을 때 대통령 사살되는 거 그 금방이거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걔 인터뷰를 따면 우리가 또 한따까리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플리처다 플리처. 이건 플리처 상감이다 해서 워싱턴 DC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벌어지는 그런 로드 무비가 이 시빌 워에 구성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이 가상의 세팅값 이거 괜찮습니까?
근데 일단 저 부담을 좀 내려놓고자 네. 제가 지금의 작금의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저 때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아주 신이었어. 그때만 해도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 17년도 18년도 이쯤에 진짜 뭔가 요순 시대처럼 정말 태평성대가 온 듯한 그런 착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못 느꼈지만. 그때는 못 느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저 정권을 잡고 그 당시에 미국은 정말 평화로웠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억으로. 근데 이제 막 못 보던 일들이 막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지금 저 트럼프 시대가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희한한 어떤 막 이런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막 시위대가 있는데 그곳을 무슨 그 포드 트럭이 확 밀어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폭력적인 실제 저 푸티지들을 막 보고 있었는데 진짜 그 푸티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이 영화를 통해서. 예, 일단 오프닝부터 보게 되면 그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 와중에 성조기를 들고 자살폭탄. 야, 그거는 원래는 이제 이라크전 영화에나 보던 그런 장면인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가 일정 부분 또 그죠. 이제 환상으로 만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자살폭탄 테러라고 하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무슬림이 뭐 이제 신을 추종하면서 그렇죠. 알라후 악바르라고 외치면서 무고한 백인들을 죽인다. 그렇죠. 이게 할리우드가 만들어왔던 환상인데 네. 이게 그대로 미국에서 뉴욕 근교죠 또. 그렇죠. 극 중에서 뉴욕 근교에서 백인 여성에 의해서 벌어지는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생경해서 놀랍죠.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영화를 봤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되게 진짜? 어처구니 없을 영상이랄 오바마 거라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우베볼 영화 보면 램페이지 같은 영화 있잖아요. 진짜 막 그냥 무지성으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식의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얼토당토하는 장면이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관객의 시대가 이거를 굉장히 이 이미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상으로는 되는데 진짜 그게 되니까 저 그게 놀라웠습니다. 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진짜 실제로 보는데 참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쟁 영화, 내전을 다룬다. 종군 기자가 주인공. 이 세팅값들은 사실 아주 신선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많죠. 흔하죠. 그 배경을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적용시켰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가지는 차별점이 굉장한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특히 요즘의 시대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전인데 트럼프 2.0 시대를 살아갈 요즘의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무서운 광경이 아닌가. 현실적이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이제 침공당한 적이 없는 나라고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운 최후의 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예고편 캐치프라이즈도 그렇듯이 제국이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탁 진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나마의 스펙터클이 갖고 있는 밀도 이런 게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잘은 모르지만 저도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는 이제 좀 리버럴 진보적인 주도라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잘 모르는 우리가 듣기에도 뭔가 보수적이고 되게 자유주의 강경하고 막 총 들고 다닐 것 같고 이런 이제 주인데 이 두 개의 주가 연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영화기 때문에 마냥 진보를 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마냥 보수를 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우니까 진보와 보수 둘 다 서부 연합으로 합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또 추측도 있지만 어쨌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진보와 보수가 손을 합쳐야 될 정도로 이 현직 대통령이 단단히 맛이 갔다 또 이런 설정도 돼가지고 이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거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봉 시기를 여러분 정말 잘 잡은 게요. 그러니까 북미 개봉은 4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개봉이 지금 한 8개월 늦은 건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이제 재선했죠. 국내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영화의 국내 개봉 상황 시기가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제작사에 김건희 라인이 있나? 아, 무당이 있나? 어떻게 이걸 알았지? 아니 진짜 영화를 보는데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결합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아야 될 정도로 마시간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맞닿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뭐 저 진짜 박정희주의자라고까지 얘기하는 조갑재 같은 분이 맛이 갔다 쟤. 전 조선일보 편집장이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 영화는 미국의 상황을 조금 알고 있어도 신기한데 한국 상황까지 더해지니까 더 신기한 영화가 돼버렸어요. 맞아.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 네. 제작진들이 의도치 않은. 네. 진짜 이거는 희한한. 진짜 이 영화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희한한 경험이라고 봐요. 이 영화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트럼프의 위험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일들도 뉴스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그 위에 윤석열이라는 또 하나의 재난이 이렇게 붙어서 소스처럼. 네. 근데 그거를 너무나 이제 흥미롭게 그걸 연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11호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또 템포가 느리잖아요. 좀 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인물들을 살펴보는 그런 모먼트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기시감을 만들어냈었다. 네. 긴장감도 긴장감대로 주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본격 전쟁 영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죠. 후반부 가면 또 일정 부분 전투에서의 오밀조밀한 네. 또 쾌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기 때문에 스펙터클을 주면서 또 그거를 어떻게든 억제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좀 그때는 정말 여러 개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자제했어. 그러니까 그 그렇죠. 태도가 근데 네, 이 주제랑 맞아. 네. 그래서 좀 이제 딱 뭔가 맞아 떨어진다. 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깔끔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영화입니다. 네. 어쨌든 세팅값에 대한 이런 흥미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지점, 어떤 장면 뭐 이런 게 제일 좋고 인상적이셨는지. 뭐 일단 가장 자극적이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우리 제시 플레먼스가 등장하는 그 빨간 안경의 군인 장면이죠. 그때 너는 어느 미국이냐라고 대사를 외치는데 근데 그거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야, 문재인 욕해봐. 뭐 이재명 욕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검열을 하려고 하는. 근데 그거를 총 들고 해버리니까 일단 네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한 군인 캐릭터의 장면 한 10분 되나요? 10분 진짜 짧게 나오죠. 10분이 안 되나 10분이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 영화의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정말 긴장감 맥스인 장면이고 너무 현실적인 장면이고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재밌는 게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어쨌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금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맞아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JTBC 기자분이 취재를 하려고 탄핵 반대 이제 집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나오시더니 여기 안에를 촬영하려면 당신의 정치 성향을 증명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잠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켜서 주라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걸 어떻게 확인할진 모르겠으나 그게 너무 이 장면과 또 그렇죠. 기괴하게 공명하는 그런 모멘트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런 어떤 진영 논리? 여기서는 이제 인종 논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종이라 하기도 좀 뭐한 게 이 사람들은 백인이라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론 영화 내에서는 하여간 뭐 동양인들은 다 죽인다 뭐 이런 상황이 스탠스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서도 뭐 어디 주냐 콜로라도냐 뭐 뉴저지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봐서는 만약에 캘리포니아다 이러면 그냥 쏴 죽였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인종 검열인 건지 문화 검열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JTBC 그 세력과 똑같이 결국은 기괴한 진영 논리?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극단적인 피하 식별, 적이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나뉘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두려운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도 만들게 되더라고요. 영화가 정적으로 이걸 보여주니까 또 그런 생각까지 유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JTBC 기자랑 이제 대화를 나눈 네. 그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 그분의 표현이 그거잖아요. 그냥 너는 어떤 한국인이야? 그렇죠. 이거랑 거의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극중 제시 플레먼스의 배역과 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근데 확실히 그 장면의 긴장감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고요.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건 알았지만 또 이렇게 어찌됐든 갑자기 큰 배우가 나오잖아요.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시 플레먼스라는 유명한 네. 얼굴이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익숙한 얼굴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지 싶다가 그 빨간 안경, 그 안경 다리까지 빨간색인 맞아. 색안경을 쓰고 이제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확대 해석일 수도 있으나 현재 트럼프의 어떤 상징색이 빨간색 아닙니까? 그렇죠. 공화당이니까 네. 공화당의 색깔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도 네. 사실 보수 우파 분들의 논리라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빨갱이부터 나오잖아요. 네. 빨갱이는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몇 년도를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죠. 그거랑 뭔가 또 맞아 떨어지면서 빨간색 색안경을 쓴 사람 눈에는 다 빨갱이로 보일 수밖에 없죠. 없죠. 예, 그런 맥락을 또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근데 참 그것이 재밌는 게 그거는 저는 당연히 설정이라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연기도 너무 잘할 뿐더러 그 공포감을 주는 그 시체 더미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출자의 의도로 읽히지 않고 그냥 저렇게 살 것 같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공화당만 보겠다는 설정이겠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보고 있을 때만은 그 순간만큼은 진짜 그냥 저렇게 살 것 같은 느낌? 설정으로 안 보였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개는 안 됐는데 원래 그 배역에 다른 배우분이 캐스팅 돼 있었다고. 근데 이제 촬영 당일인가 그 전날에 갑자기 스케줄이 불발되면서 그 배우가 그 캐릭터의 역할이 공석이 됐는데 배우가 커스틴 던스트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제시 플레먼스가. 근데 이제 커스틴 던스트가 현지 촬영을 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녀를 이제 케어하려고 근처 숙소에 남편인 제시 플레먼스가 와 있었대요. 그래서 커스틴 던스트가 감독한테 내 남편이 하면 혹시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제시 플레먼스는 해당 배역에 대해서 듣고 주인공 그룹과 이제 적대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제작 당시에 한 번도 그 배우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일부러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취재하는 기자하고도 맞죠, 사실상.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메소드 아닌 메소드 접근을 좀 하신 것 같다 해서 굉장히 결과물이 좋았고 그 역은 남편 거였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캐스팅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가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시 플레먼스 연기가 거기서도 좋았지만 그걸 또 리액션을 통해 두려움을 발산하는 그렇죠. 그 상대 배우들 특히 그 케일럽 스페니 우리가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통해서 또 그분이었구나. 알고 오셔야죠. 나 근데 그래요, 그긴 해요. 일부러 안 보긴 했어요. 어쨌든 그 배우분의 리액션도 어디서 봤나 했네. 정말 그 두려움이 그대로 전달되는. 아니 그럼 이 배우분은 에이리언한테도 위협을 당하고 이 미국의 어떤 이 미국의 적한테도 이건 위협당하려고 살았네 20년에. 와 참. 그게 청춘 미국 청춘의 얼굴인가 봐요. 케일럽 스페니에게는 2024년이 최고의 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위협당하는 걸 잘해서 커리어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로드무비에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물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뒤에 배경은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펼쳐지잖아요. 또 그런 건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그 익숙한 곳들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미국 이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을 타보다 보면은 그런 장소들을 많이 봤던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이다 싶은 것들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그 이제 쇼핑몰 건물 앞에서 이제 헬기를 본다든가 하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들과 그 거기에 있는 알고 있던 그 이미지에 전혀 엉뚱한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계속 그런 식의 연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름의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자극적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그 네. 시퀀스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어느 동네에 가는데 네네. 너무 평화롭잖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거기 옷가게 들어가가지고 직원한테 지금 미국 내전 중인 거 그거. 알죠? 라고 하는데 알아요. 음. 근데 저희 좀 빠져 있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맞아. 정말 기괴했던. 그래서 되게 평화롭게 보이지만 음. 또 문 밖을 나가니까 건물 옥상에 또 이제 총을 든 사내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부극 같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그 작은 마을에 온 듯한 그런 근데, 느낌이죠. 근데 그거는 조금 나는 과했다. 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슬슬 이제 단점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갑자기 제시가 이 따라온 기자의 차에, 그 동양인 기자의 차에 이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가고 하는 그 연출은 이거는 조금 그게 그건 것 같아. 하는. 억지 긴장감 만들기. 그렇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긴장감까지 이어져서 다행이지만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설득력 있게. 그게 그리고 그 기자들이 그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시국인데 이렇게까지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은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두 동양인 기자는 죽기 위해 등장한 캐릭터 그렇죠. 같아서 그러니까 예. 이게 물론 그 죽음 자체는 굉장히 극 중에서 안타깝게 잘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영화 내에서 이야기 내에서의 어떤 특정한 죽음이 효과를 보려면 네네. 좀 오랫동안 스크린을 점유해 왔던 캐릭터가 그렇죠. 죽어야 관객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 씬에서 야 이러면서 막 나왔다가 바로 다음 씬에서 하다가 죽으니까 그냥 죽기 위해서 나왔구나.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고 너무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발악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도구적인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신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막 무서워해야 되니까 앞에서는 막 호들갑 떨고 막 유머러스한 면모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좀. 근데 그 해당 장면 얘기하면서 떠오른 건데 이 감독 알렉스 가랜드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스필버그만큼은 아니지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긴장감을 더 잘 만들어내는 또는 보여주지 않았다가 서서히 드러냄으로써 긴장감을 발산시키는 이런 연출을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엑스마키나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있었나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워낙 오래전에 본 영화지만 그게 10년 전 영화다 진짜. 그니까 엑스마키나. 가장 최근작인 맨에서도 그런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그런 분명히 있었고 있었었나요? 이 영화도 그 동양인 그 2명 기자 이렇게 딱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 도로가 이렇게 언덕이 져 있잖아. 그러니까 고저가 있잖아. 그러니까 차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아래가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재빈 씨는 조금 자기적이고 노골적이었다라고 말씀하긴 하셨지만 그 평화로운 기괴한 평화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도 카메라가 처음에는 주인공 2명만 보여주다가 서서히 이제 딱 이렇게 틸트업을 하면서 옥상 위에 보이는? 2명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제한했다가 열어줌으로써 뭔가 진실을 드러내고 또 긴장감을 창출해내는 방식이 이 감독이 확실히 좀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들으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약간의 어떤 아쉬움들이 이제 얘기해 주세요. 생경하게 계속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그 이름 뭐였죠? 저 흑인 이제 할아버지 그 기자분 듄에 나왔던 분이요. 맞아요. 그 멘타트로 나오셨었는데 멘타트는 기억이 나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차를 타고 등장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급작스럽고 그 장면은 사실 조금 휘뚜루마뚜루 연출한 것 같긴 해.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랬다 네. 치자.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 하여간 이 아저씨 말이 맞아. 음. 니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순진하게 굴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은 드는데 그것도 좀 거칠거칠한 측면이 있었다. 왜냐면 차 끌고 들이받았는데 네. 어떻게 우리 편만 안 죽고 그렇죠. 깔끔하게 정만 2명 죽인 다음에 너무 베스트 드라이버야 진짜.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랬다 치자. 그러니까 음. 이렇게 넘어가는 연출이어서 그랬다 치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문제를 굳이 삼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또 그 상황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당장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그러니까 안도하긴 좀 어렵고 어찌되었건 자기들의 실수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거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불타는 산불 그리고 그 산불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저기 불똥들이 이제 차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은 참 절망 속에서 보이는 아름다움 같은 거는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배경을 바꾼 지옥의 묵시록 같기도 하고요. 그 지옥의 묵시록도 일종의 로드무비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근데 진짜 보면 약간 다 좀 찍먹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저기서는 저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이제 로드무비인데, 근데 그 에피소드들 하나 하나가 이제 현 상황에 좀 우스꽝스러움, 현 상황에 좀 초현실적인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겉핥기식으로만 한번 보여주고 지나가는 느낌이 크고 그것들이 진짜 하나로 이렇게 딱딱딱 뭉쳐서 결국은 제시의 어떤 성장담을 확실하게 이끌어낸다. 그렇게까지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독립적이다. 좀 스무스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가 네. 그 인물의 성장 여정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제시의 성장 여정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부드럽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워싱턴 DC 시가전에서 보면 이미 제시는 물론 약간 섣부른 측면도 있고 좀 조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미 그쯤에서는 완성형 종군 기자처럼 맞아요. 묘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결말부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기야 하겠지만 그 직전 씬에 비교를 해보자면 시퀀스에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서의 이 인물 성장이 너무 계단식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한 칸 올라간 듯한 이렇게 신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뚝 솟은 느낌이어서.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을 못 돼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이제 방송 초입에 얘기했다시피 죽다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갑자기 완성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또 죽다 살아나 본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지금 뭐 내가 진짜 죽다 살아난 건 아니죠. 국가가 지금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걱정 안 한다 그 지점에서 그런 건데,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의 정상 참작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찌되었건 그 초중반부에 나왔던 그런 여러 에피소드들, 뭐 이를테면 뭐 주유소에 갔더니 이제 이 식량이 없어서 들어갔다가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세차장에 강도들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간 그 사람들, 그런 비인간적인 순간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현장들이 재밌고 매력적이고, 이게 미국이 진짜 위험하구나 거기까진 가는데, 이게 정말 이 제시의 성장담에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는 좀 아닌 것 같다. 아까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제시의 성장과는 별개로 그 방금 말씀해주신 초반 그 주유소 장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좀 넣으려고요라고 하니까 배급권 있어?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시세보다 더 높게 쳐드린다. 그러니까 달러로 얼마 주겠다 하니까 그걸로 샌드위치도 못 사. 그리고 이제 캐나다 달러요라고 하니까 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화폐 가치가 진짜 사실 달러면 미국 달러면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도 그게 기준이 되는 또 지폐인데 권력이 있는 화폐인데 그게 완전 지금 무너졌다. 뭐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화폐는 이기겠다 그런 생각은 좀 무서운 생각하시네. 드네요. 예, 잠깐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화폐가 무너질 정도의 충격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똑같아.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건데 영화 내에서도 결국은 이 거의 내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제 달러 가치가 추락했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한국을 굉장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동 세차장 기계에 사람들 막 묶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리가 사진 찍게 좀 서서 포즈 좀 잡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심은 하지만 뭐 찍어봐요 이렇게 딱 하는 게 그것도 참 그 법이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문명 사회가 됐을 때, 매드맥스 세상이 왔을 때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매드맥스는 근데 이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작동한 세계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운 거지. 진짜 공포스럽더라고요. 말도 다 통하고 뭐 캐나다 달러긴 하지만 거래도 다 통하는 세상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묶어놓은 사람들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말한다는 게 참 놀랍고 무섭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인권인데. 맞아요. 그걸 잃어버린 세계. 진짜 악몽 같은데 이거를 남의 나라 일이다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원통합니다. 참 그게 그래요. 시기가 진짜 이게 31일 날 개봉했거든요. 12월 31일 날. 맞아요. 작년 딱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도 참 24년에 딱 붙어서 맞아요. 개봉일을 잡았다는 것도 진짜 좀 의미심장하다. 그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개봉일이 시의적절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조금 딴소리지만 저는 그 후반부 워싱턴 DC 시가전에서 네네 그거 얘기해야죠. 일단 그 건물이 뭐죠? 링컨 동상 있는 나 워싱턴 안 가봐가지고. 나 가봤는데 지금 까먹었어. 우리 이렇게 무식하다. 그게 뭐였더라? 그게 그게 이제 검색합니다. 지금. 네, 그 원더우먼 2에서도 봤는데 네 참. 우리 이렇게 무식해요? 그간 뭐 세종시가 중요하지 뭐 지금 링컨 동상이 중요한가 싶은. 링컨 기념관인가? 링컨 기념관이요? 링컨 기념관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링컨 동상 있는 거기. 거기를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맞아요. 링컨 기념관 맞네. 검색해 보니까 링컨 기념관이래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링컨 기념관, 링컨 동상이 있는 링컨 기념관을 폭격하잖아요. 네네. 링컨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면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역대 대통령 중 하나이면서도 제일 사랑받는 남북 전쟁을 마무리한 또 대통령 아닙니까? 맞아요. 그 동상이 있는 곳이 파괴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근데 또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직업 영화로서 종군 기자 뭐 많이 들어봤죠. 네네. 그리고 진짜 힘들겠다 생각했죠.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진짜 총 맞을 수도 있겠더라고. 원래 그렇게 빡센 직업이겠죠? 그렇게까지 빡셀 거라고 생각은 못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진짜 문외한이어서 제가 뭐 중국 기자분들을 리스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전투가 끝나고 가서 이제 현장을 촬영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건 아니죠. 진짜 대단하더라고. 진짜 그 옛날에 제가 로버트 카파라는 진짜 유명한 스타 종군 기자죠. 사실상 그분 거 봤는데 그냥 수류탄 던지고 있는 순간들을 많이 찍고 그러셨던 걸로 봐서는 진짜 그 안에서. 근데 다만 제가 좀 종군 기자 관련해서 놀라웠던 것은 거기 있던 군인들이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 나 그 얘기 하고 싶었어.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그거 약간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경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내가 군인이라면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누구를 챙겨? 그냥 꺼져요 이러고 그냥 나는 갈 것 같거든 내 길을. 근데 종군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군인들 진영에 들어오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꺼져요 이런 말 하나 없이 이렇게 갈 테니까 잘 따라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기자라는 직업을 대하는 이 나라의 태도가 참 대단하다. 진짜 저널리즘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강하다. 우리만 하더라도 뭐 원체 그 기레기 얘기를 많이 하고 멸칭이죠. 그리고 또한 뭐 사실상
한국 기자들 중에 뭐 얼마나 전장에 가겠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종군 기자로서 언급이 되는 사람이 근데 이건 내가 몰라서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좀 모를 수도 있긴 하겠는데 하여간 어찌되었건 그 리스펙트는 진짜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역시나 그것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건 놀라웠지만 결국 그 기념관이 생긴 게 좀 국회 같지 않았던가요? 링컨 기념관이요? 난 그거 보면서 진짜 아이고 참 기시감이 많이 들었고. 그것도 궁금해요. 그 대통령은 네. 관저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다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남동이네요, 거기가. 그렇죠. 아니 그래 저 미국 영화잖아요. 네. 존경스러운 지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그냥 쏴 죽인다는 거. 맞아. 그것도 참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몸이 달아올라 있다. 무조건 죽인다. 이런 건가 본데. 수괴잖아요, 수괴. 네.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후세인도 생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리 사악한 범죄자여도 자기 변호를 하고 그렇죠. 자기의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 재판의 필요성 있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이성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우리 대통령 각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죠. 또 이제 사람이 또 어떻게 이성으로만 또 그렇죠. 그렇게 통쾌하게 쏴 죽이는 거, 특히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협상하려고 하잖아 그 맞아요. 영화에서. 대통령 이제 나오라고 할 테니까 안전을 대신에 보장해달라. 안전을 보장해달라. 빵. 그래서 그건 좀 놀랍게도 놀랍고 사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계속 절제해왔던 영화가 그 지점에서는 그거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또 그것만큼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군과 그런 어떤 조치 같은 것들 그런 게 그렇게까지 당장 데드 올 얼라이브잖아요, 그냥.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놀랍기도 한데, 근데 저는 차라리 진짜 죽일 거면 좀 타란티노적으로 진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얼빈하고 시빌로하고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개건 그 목표물을 죽였을 때 자세하게 안 보여줘요. 다 멀리서 몇 방. 그래가지고 그게 참 아쉬운데. 쾌감이 좀 덜하다. 너무 덜하다. 너무 덜하다. 너무 덜하다. 논란이 찍어도 그렇게까지 드라이하진 않을 것 같아요. 타란티노였으면 갈겨버리죠 그냥. 뇌수가 막 솟구치죠 막. 히틀러한테 갈기듯이. 그 정도까지는 못 바라겠고, 근데 이왕 죽일 거 그래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근데 그 지점에서까지도 죽이긴 죽이되 절제를 한 거는 결국 이게 종군 기자 이야기로 남겨야 되고. 여러분들 이 광경을 보시면서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의 사회를 되돌아보세요. 이 목표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되는 그런 묘사긴 합니다. 뭐 사실 리가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렇죠. 예상이 안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반에 그런 데서 하거든요. 그죠. 제시가 내가 죽어도 그거 사진 찍을 거예요. 이거 거의 그냥 반대잖아. 당선 확정 약간 이런. 네가 죽겠니? 주인공이 죽지. 그렇지. 그래서 그 맞아요. 그래서 사실 참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죽었을 때 별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좀 거의 대통령 사살만큼이나 영화가 이제 예고했던 목표에 도달같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커스틴 던스트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사진을 찍으러 가는 이게 진짜 종군 기자의 성장담으로서 좀 필요한 마무리로 작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내가 단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듣고 안 봐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네, 진짜 다 좀 필요해서 하는 듯한 이게 그러니까 절제를 하고 드라이하게 이제 포착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공식대로 이런 장면은 필요해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관객한테 감흥까지는 주지 못하는 그런 연출이 그리고 끝까지 확립되었다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약간 도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가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죠? 보는 맛은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에. 그리고 긴장감도 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도 한번 하게 해주고 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모먼트를 그죠.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 영화가 멜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던가 뭐 어떤 진짜 그 어떤 감동을 한다던가 막 너무 슬퍼서 운다던가 이런 감정을 좀 발산해야만 그 영화가 더 깊게 남고 오래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빌 워는 되게 객관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만듦새가 그리고 약간 이과 감성 영화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들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재빈 씨가 그렇게 느낀 거 아닐까. 조금 그런 지점이 분명 이제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풍경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좀 드네요. 저도 그래서 이상하게 물론 좋은 영화고 앞으로 몇 번 더 보게 될 것 같긴 하지만 도록으로 나오면 되게 영화가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시각적인 그래. 측면에서 이제 잘 완성된 부분도 있거니와 감정적인 부분이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 좀 미술관 같아. 영화가. 뭔가 맞아. 게다가 영화가 극 중에서 실제로 사진을 많이 스틸 사진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맞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장점을 좀 골라보자면 일단 총탄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사운드 효과 잘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거의 마이클만 영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음향 편집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커스틴 던스트가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저 미모가 저는 되게 개성 넘치는 미모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푸석푸석하고 칙칙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메이크업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연기를 통해서 피부를 어떻게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지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정 때문에 저것까지도 칙칙해 보이는 거지. 약간 PTSD에 시달리는 약간 적당히 달관하면서도 적당히 또 필요한 어떤 이미지가 되게 잘 드러나죠. 넌 역시 샘 레이미가 괜히 고른 게 아니야. 갑자기 스파이더맨까지 가요? 그 출세작이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좋은 어떤 퍼포먼스들을 보이다가 이제 칸 여우주연상도 수상했을걸요? 제가 알기로? 멜랑콜리아였나? 뭐 하여간 뭐 맞아요. 어떤 걸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확실히 야 진짜 기가 막힌다.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 사실 젠데이아도 좋지만 네. 우리 세대의 MJ였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커스틴 던스트 그 파워 오브 도그에서 최근에 좀 좋게 봤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찾아와서 왕년의 그녀와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또 좋은 조우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케일리 스패너도 전 되게 연기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배우진도 훌륭한. 그리고 그 극 중에 잠깐 나오는데 스나이퍼가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감적수랑 이제 맞아. 저격수 같이 나오는데 저격수 그 테니스 공처럼 형광색 머리한 그 파친코에 나오는 진하 배우더라고. 그 솔로몬 역할 한.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한 번 안 보여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 이제 기억나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영화가 감흥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계속 지켜보는 영화다 보니까 까먹어. 장면들을 까먹어. 그래. 그 장면이 있었다는 걸 까먹었네. 맞아. 그 장면도 진짜 희한한 모먼트였어요 정말. 크리스마스 막 장식 있고 허허 벌판에. 진짜 이 기괴한 그런 이미지였고 맞아. 근데 진짜 거기서도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됐다고 난 생각해요. 갑자기 지나가 버리잖아 그것도 그냥. 야 봤지? 넘어가. 다음 책 아니 다음 그림 이러면서 어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네. 저희 이만 정리하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11호 분열의 시대 좀 여러모로 시의적절한 영화 미국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두 번째 트럼프 시대의 첫 영화 시대 직격 시대 유감 이렇게 한 줄 평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A 마이너스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정말 재밌게 봤고요. 몇 번 더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블루레인 당장 하면 삽니다. 네, 당장이라도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총 들고 가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결국 이 11호는 그 모습을 예고했다. 이제 곧 우리도 그런 이 11호의 결말을 볼 때가 올 것이다. 좀- 저는 그렇게 약속을 영화가 약속?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위험한 발언 같긴 하지만 아니 이렇게 사망까지는 네.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의 처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심정이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진짜 죽이자는 게 되어야만 한다. 아니고 네. 저희 마음이 그렇다. 뭐 죽으면 좋고. 근데 하여간 어찌 되었건 제 등급 평가는 네. B+. 되게 네. 고민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영화가 그런 지점에서 좀 약간 한계가 있다. 근데 B+인데 앞으로 이 영화의 평가가 더 낮아지기를 바래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이제 외면받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영화의 가치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예. 외면받으려고 탄생한 영화. 한 줄 평. 예,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외면 받으려고 탄생한 영화. 음. 이렇게 재민 씨가 11워 분열의 시대에 B+를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영화 얘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네. 했는데 재민 씨 오랜만에 나오셔서 좀 어떠셨는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년의 그 과정 때문에 지금 다시 기운을 얻었어요.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힘차게 정말 남 눈치 안 보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겁니다. 예. 갑자기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원래도 자기 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네. 얼마나 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보다 더. 아니, 그러니까 난 예전에도 좀 그래도 나름 눈치 보고 살았어요. 예, 근데 이제 진짜 이거 원 라이프야. 그냥. 앞으로 죽을 재민 뻔했잖아, 씨가 우리. 얼마나 더 지멋대로 살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또 저희 방송 오랜만에 나와 주셔서 음. 목소리 들려주신 재민 씨께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재민 씨뿐만 아니라 네네. 선배님들도 좀 여러 가지로 새해 시작부터 좀 혼란스럽고 씁쓸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쨌든 새해는 새해니까 다들 좀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 다시 위대해집니다. 네. 진짜. 어째 코리아 will be great again. 어째 트럼프가 생각나는데 좋은 거야?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